안녕하세요. 창직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실효성과 창조성 그리고 시장성까지 더해진 창직. 오늘의 창직 실장은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아이디 그림 속에 답이 있다. 그림으로 아이디 마음을 읽고 힐링해주는 아이 성향 그림 분석 전문가 김진방. 그만의 창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핵과족화되면서 아이가 갑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 행동에 일희일비하는 부모들이 늘어났는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선 아이에 대한 분석이 우선이겠죠. 아이답 연구소 김진방 대표, 부천대 김근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하시는 일이 아이 성향 그림 분석가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직업인가요? 아이들은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네. 그 그림 안에는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분석을 해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미술 치료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다른가요? 미술 치료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선 미술 치료는 아이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면 네. 저희들은 문제가 있기보다는 아이 자체 표현에 더 집중을 하고 아이들이 표현할 때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부모라는 환경과 교육이라는 환경 그리고 아이의 타고난 기질들을 가지고 어떤 표현, 즉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네. 수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다른 영역들과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방금 말씀하셨던 미술치료사라는 직업과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좀 차이점을 본다고 하면 미술치료사는 이미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있다가 판단이 된 사람들을 이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미술이라는 메타포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일은 일단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아이 현재 상태를 네. 그대로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고 판단해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판단이 돼서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치료 부분, 투약하는 부분들은 이제 또 다른 전문가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주된 건 아이잖아요. 아이를 맞습니다. 키우고 계신가요? 네, 아이가 좀 많이 있어요. 아, 네. 네, 제가 아이가 넷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이제 첫째 아이가 8살 딸이고요. 네. 둘째가 6살 남자아이, 네. 그리고 셋째는 5살 쌍둥이 남자아이입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네. 넷을 키우다 보니까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 성향 분석가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재밌는 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아이가 넷이라 그래도 각각의 제각각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키우는 재미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제가 애국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교수님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도 아이는 어디 가서 적다한 소리를 들어보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우리 네. 대표님이 더 많으신데요. 저는 아이가 셋입니다. 그럼요. 셋만 돼도 예. 애국자인데. 셋인데 이게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요. 맞아요. 예, 정말 이 우리 대표님이 쓰신 아이가 답이다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네네. 저는 아이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큰애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의 이름들이 과거 뭐 국어사회 이런 거에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 셋을 키워보니까요. 교과서 이름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예, 큰애는 정말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바른 생활이고요. 제가 첫째예요. 예, 네. 그러시군요. 네. 둘째는 즐거운 생활입니다. 얘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노는 학교를 가는 것도 놀러 가는 거지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셋째는 큰애와 둘째 사이에 껴가지고 그 둘 눈치를 보면서 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안 혼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막내로서 맛있는 걸 하나를 더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잘 알아서요. 네네. 정말 슬기롭게 행동하거든요.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일단은 셋 이상은 확실히 낳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아이를 두고 실험을 하거나 배우는 것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한글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네. 네, 이제- 요즘에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한 200명 정도의 이제 1학년 입학을 했는데 네. 그중에 유일하게 한글을 모르는 아이가 저희 딸아이였어요. 어머, 예. 네. 그래서 학교에 가면 이제 못 알아듣고 그런다고 재미가 없다는 표현들을 많이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부끄럽다, 그다음에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행동들을 해서 제가 이제 아이 성향 분석가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을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딸이 몰라서 못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실은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안 배운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행동들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를 이제 주변 환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많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첫째 아이가 딸이라고 해서 예. 많이 칭찬도 해주고, 오.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엄지척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럼요. 예쁘다, 칭찬. 착하다, 예, 네. 대단하다, 뭐 예. 천재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자기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네. 그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과 그다음에 못한다라는 이 혼란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칭찬을 좀 줄여주기 시작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어차피 다 쉽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를 하나 얘기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예를 하나 좀 더 들어보자면 네. 받아쓰기를 해오는데 어떤 날은 100점을 맞기도 하고 어떤 날은 한 두세 개만 맞기도 하고 막 네. 그러는 거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혹시나 잘하는 쪽에 집중을 할까봐 틀린 그 이제 받아쓰기에서 틀린 게 있다면 제가 딸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찾았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찾았다? 네. 네네. 틀린 거 찾았다. 아. 이제 저희 딸 아이가 주은인데요. 네. 주은아, 너가 모르는 걸 이제 찾았네. 주은이가 많이 안 이뻐해 줬나 봐. 우리가 같이 한번 이뻐해 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물어보면 네. 아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모르는 한글에 대해서 조금씩 더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아이 눈높이로 접근하는 건 기본이겠고요. 네. 칭찬을 많이 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런 조부모님들이나 또는 부모님 그리고 학교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까지도 네. 아이들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면 다 잘한다, 최고다, 대단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칭찬들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칭찬 비만아들이 돼 버렸어요. 칭찬에 대한 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칭찬이 어떤 결과나 보상처럼 자꾸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어떤 표현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칭찬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런 거 하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어른들에 맞춰버리는 거죠. 맞추는 거군요. 네네. 대표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로 시작을 하셨나요? 네, 처음에는 일반 미술학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200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부모님들께서 아이한테 그림을 잘 그리게 해달라. 그렇죠. 네, 예. 흔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 같게만 그리게 할 수 있게만 해달라. 네. 네, 또는 학교에서 상을 좀 받게 해달라. 맞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아이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그리고 아이들의 표현이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아이들이 괴로워요? 네. 왜요? 선생님들도 괴롭지만 아이들이 더 괴로워해요. 미술은 자신의 표현이거든요. 맞아요. 자기가 뭔가를 생각한 걸 표현하는 건데 그렇죠.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아이들은 잘 그려요. 네. 그런데 어른들이 보기 좋게 그리려고만 하다 보니까 너무 네. 힘들어하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대회 같은 데 나갈 때 상을 받았는데요. 네네. 제가 그린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려준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관습이 있나 봐요. 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예. 뭐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라는 게 네, 있어요. 맞아요. 저도 했었거든요. 예. 네. 지금 현재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세대에서 그렸던 예를 들어 달나라에 분화구가 있고 거기에 로켓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주인이 유영을 하면서 손을 네. 흔들고 거기에 태극기가 그려 있고 예. 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똑같이 똑같아요? 그려지고 있거든요. 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또 상을 받고 있어요. 아. 아니면은 뭐 해저로 들어가서 해저에 그 맞아요. 유리관으로 돼 있고 예. 거기에 뭐 상어가 지나다니고 있고 잠수함이 아직도. 다니고 네, 맞습니다. 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네.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으로 답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미술은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이고 아이들에게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주입식 교육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걸 느끼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태어나서 맨 먼저 하는 주입식 교육이 네. 미술 교육이지 않나 이런 아,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그 미술 학원을 접으셨나요? 1년 정도 하시고? 접은 건 아니고요. 아. 네,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 나왔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우선은 저는 아이들의 어떤 표현들을 계속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들께 어떤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네. 이제 지식이 많이 짧기도 하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미술 치료라는 아. 부분에 대한 이제 집중을 하게 됐고요. 예. 또 밖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교육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유명 그 음. 방송에서 나오는 전문 교수님께 찾아가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계속 그 길, 미술 치료길을 걸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미술 아. 치료를 계속 배우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 예를 들어서 ADHD라는 아이의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ADHD 아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림에서. 어. 그리고 뭐 분리불안 아이들에 대한 어떤 표현의 그림들이라고 보여주시는데 네. 이게 왜 분리불안 아이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반대로 일반적인 아이가 이렇게 그리면 분리불안이고 일반적인 아이가 또 이런 식으로 그리면 그게 ADHD 아이인 건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모든 교육이 끝나고 이제 제 자리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은 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지만.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거는 미술을 가지고 무조건 심리를 분석하고 그걸 미술 치료로 하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그림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 치료를 배우면서도 끊임없이 의문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내셨나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이제 시작된 게 이제 아이들의 그런 심리적 표현을 조금 더 돕는 거였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이 어떤 미술이라는 것과 놀이라는 걸 결합해서 같이 재미있게 막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들께서는 답답해 하시죠. 답답하죠. 네. 네. 예를 들어 이제 공부할 때가 됐다. 아. 이 정도 놀았으면 충분하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사교육 학원으로 많이 보내시죠. 그렇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미술이나 피아노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바뀌죠. 네네. 예체능에서 벗어나서 국영수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좀 빨리 와서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아, 그래요? 네, 벌써부터 국영수를 시작하나요?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죠. 네. 뭐 보통 1학년 정도 되면 학원을 5, 6개는 기본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이들 볼 시간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도 관심을 가지셨고 놀이미술에도 관심을 가지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이제 제가 중점을 뒀던 건 자기주도 학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공부를 하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점점 재밌어지고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부모님께서 많이 보내시니까 예. 도대체 공부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했던 게 자기도 학습이었어요. 네. 한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네. 이제 중계동에 그 노원구 중계동 쪽에다 센터를 오픈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으로요? 네, 예. 자기도 학습 센터를 오픈하면서 둘 다를 병행을 한 거죠. 음. 이제 이런 연구소랑 같이 병행을 했었고요. 근데 거기에서 상당히 놀라운 현상들을 목격을 했었어요. 네. 아이들이 네. 공부에 공짜만 들어도 괴로워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쳐버린 거죠. 네. 그리고 자기도 학습이라는 거는 어른들, 부모님들의 역할이 없으면 참여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주입식 교육으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장해 왔거든요. 계속 그걸 그렇군요. 배우면서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다시는 공부를 안 하겠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이유조차도 모르는 거죠. 지친 아이들을 많이 만났고요. 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아동기 때 미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작은 개인 학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한계점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네, 근데 과거에는 상당히 힘들었죠. 우선 가장 힘들었던 게 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미술 치료하는 거냐, 아니면은 놀이 미술을 하는 거냐. 네, 그 부분이 제일 혼란스러웠죠. 그러면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운영을 하셨나요?
제가 중점으로 뒀던 거는 예. 딱 두 가지였어요. 네. 아이들의 표현이었거든요. 표현. 네. 네. 미술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때 미술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여러 가지 표현 기법들을 배워요. 그렇죠. 근데 그 표현 기법들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네. 나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미술의 기법들이 언제 나왔는지 역사적 배경들도 같이 결합이 되죠. 근데 결국은 나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나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도와주면 아이들은 표현력도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자존감도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에 따른 자신감이라고 하죠. 표현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알게 되죠. 근데 부모님들께서 보시면 아이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부모님이 좀 그 아이의 그림을 기다려줄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가 막 자기를 표현한다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싶으면은 맞습니다. 닥달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예. 아이들은 연령,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표현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태어나면 처음에 태어나서 바로 걷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12개월이 돼야 걷거든요. 아. 근데 걷기까지의 과정은 모든 부모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떤 그림을 표현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5살이 됐을 때 어떤 표현을 하게 되고 10살이 됐을 때 어떤 표현을 하게 되고 사춘기가 됐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그런 미술 표현의 발달 단계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들께 상담을 할 때 아이 그림 성향 분석을 할 때 아이의 발달된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운영한 게 아무래도 아이 성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 원인이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도학센터를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아이들의 성적을 많이 올렸었어요. 네. 좋은 선생님이었네요. 네네. 예. 근데 성적을 올리게 된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줬던 겁니다. 아. 아이들이 사춘기 때 이제 주의식 교육으로 이제 찌들어 있는 상황에서 네. 아이들의 표현은 상당히 거칠어집니다. 요즘 뭐 IS 하잖아요. 네. 중동에서 이제 테러 단체 얘기를 하는데 예. 아이들이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다 있어요. 그래요? 네, 학교를 폭파시켜 버리겠다. 공부는 누가 만든 거냐? 찾아가서 따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어머, 만큼 어떡해. 공부에 대한 예. 불안감이라든지 네. 불만들이 상당히 증폭돼 있거든요. 그때 제가 썼던 방법은 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무엇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같은 편이 되어서 가끔은 이제 선생님을 좀 욕하기도 하고 네. 네, 부모님 이제 뒷담도 많이 좀 얘기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게 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선 마음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너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학생이에요. 그럼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공부죠. 그렇죠. 그럼 다시 공부를 왜 해야 되지라고 물어보면 자신들이 유년 시절에 잊어버렸던 네. 주의식 교육으로 잠깐 사라졌던 자신의 꿈을 다시 찾게 되거든요. 그 꿈을 찾는 역할을 이제 도와주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아이들이 이제 자발적인 이제 시도를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던 거는 아이들은 역시나 표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께 아예 각각의 성향들이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성향을 타고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아이들도 그렇죠. 있어요. 예. 상당히 활발한 아이들도 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이해를 안 하세요. 이해하기보다는 아이가 막 돌아다니면 산만하다, 분리불안인 것 같다, 아니면 뭐 애정결핍인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기도 학습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아이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학습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연구소에서 적용하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찾아오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마음이 오픈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내가 제일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네네. 안 들으려는 부모님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대체로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네. 상담하면 보통 한 10분, 15분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1시간 반 정도거든요. 1시간 반 정도 집중해서 아이만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그 안에는 부모님께서 어떻게 아이에 대해서 대하는지 부모님이 아이를 얼마만큼 이해하시는 데에 대한 질문지가 있거든요. 네. 그걸 다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작성을 하신 다음에 아이의 그림을 이제 가지고 오면 네. 그림의 어떤 행동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부모님의 환경과 아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부모님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중간 입장인 거고요. 부모님께서는 보통 아이들을 한 뭐 10살이면 10년 정도 바라보셨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부모님께서 내 아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되세요. 우리 애는 이런 애, 우리 애는 뭐 활발한 애, 우리 애는 되게 뭐 차분한 애. 네. 근데 실은 집에서 차분한 애가 있고 밖에서 또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꼭 집에서 차분하다고 해서 밖에서까지 차분하진 않아요. 네. 집에서 더 활발한 아이도 있으니까. 맞아요. 실제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에 대한 거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아이가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애를 학원에 보냈으니까 하고 이제 방관하는 적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많이 맡기시죠. 네. 근데 저는 그 맡긴다라는 게 그 어렵다고 보거든요. 부모님께서 아이들을 학원에 맡긴다고 하셔도 결국은 학원은 학원이에요.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한 쌀밥이라고 하면 네. 학원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건 과자거든요. 유기농 과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모님께서 같이 동참하셔서 네. 저희와 함께 어떤 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좀 지금 애정 표현이 좀 중요하다. 네. 그런 부모님께 살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아이가 어떤 표현을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너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얘기를 들었다. 그다음에 그런 고민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같이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화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림을 볼 때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를 예. 얘기를 하셔야 되는지 네. 그다음에 칭찬보다는 아예 생각을 물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런 이제 다른 시간을 또 브리핑 시간을 갖습니다. 한 20분 정도.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표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미술학원으로 시작해서 미술 치료 공부도 하셨고 자기주도 학습센터도 운영을 하셨고 지금 또 놀이학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이런 과정들이 좀 안정화되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네, 뭐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특정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그 관계를 상품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모든 매 케이스마다 아주 다양성을 띠게 되는데요. 뭐 우리 상담에서 이제 우리 내담자가 방문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네. 내담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대해서 우리가 뭔가 솔루션을 제공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뭐 슈퍼바이저를 찾아간다든가 그렇죠. 이런 거 학습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활동들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에게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케이스를 만난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소비자가 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렇죠. 전문가로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학습의 경험들은 지금 안정화시키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무래도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놀이학원으로 정착하기까지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한 7년 전이었는데요. 6살 여자아이하고 어떤 네.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수업은 이제 장래 희망 그리기였었어요. 그래서 너의 꿈이 뭐야?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하나씩 질문을 유도해 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 되고 싶은 그런 이상형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너무 순진한 표정으로 묻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제가 네. 순간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꿈을 잊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한테 거짓말로 표현을 했어요. 선생님 꿈 이뤘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었어. 근데 지금 이뤘잖아? 라고 하니까 아이가 그렇네? 하고 돌아섰는데요. 네. 정작 저는 몇 달 그렇죠. 동안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 성향 분석가로서 명확하게 그 영역을 구분짓고 활동을 시작한 건 언젠가요? 한 3년 전부터입니다. 3년 전. 네네.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이고 네. 그다음에 지식이 이제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에 대한 그림을 분석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조언을 할 수 있었고 네.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께 어떻게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이 그림 성향 분석가라는 이제 타이틀을 더 강하게 내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곡차곡 컨텐츠가 이제 쌓여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도 키우고 있고 이제 아이 성향 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가족들의 반대는 제 생각에는 별로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매번 있었죠. 아. 네, 가장 심하게 있는 거는 이제 수익의 문제입니다. 네. 돈이 안 그렇죠. 될 때. 예. 네. 그냥 일반 미술해서 그림 잘 그리게 하면 되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상 받는 학원들이 어머니들이 많이 보내는데 그렇죠. 이렇게 놀이 학원이라든지 아예 생각을 자꾸 묻고 어떤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즐겁고 하면 되는 쪽보다는 결과가 하나씩 정확하게 나오고 그렇죠. 예, 좀 보여지는 쪽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렇게 원하죠. 하지만 이제 본인이 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건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제 가족들이 좀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나요? 우선은 이제 처음에 당연히 어렵죠. 네. 아무도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알아봐 주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점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저희 교육원 같은 연구소 같은 경우는 막다른 길에 있습니다. 찾기엔 좀 많이 어려워요. 아, 네. 네, 이제 골목 안쪽에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점차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찾아와 주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150명 정도가 되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죠. 그러니까 수익이 좀 괜찮아질 때부터 네, 이제 많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역시 좀 이렇게 수익이 따라오고 이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러면 가족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는 것 네,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가족들의 인정도 받았습니다. 처음 계획한 대로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방향은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좀 논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갈수록 이제 어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동 이런 미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그렇죠. 대한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에 네. 이번에 이제 소박하게 책도 한 권 썼습니다. 아, 네. 어떤 책인가요? 아이가 답이다. 아이가 답이다. 네. 아이가 오프닝 때 아이가 갑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네, 아니라 네. 아이가 답이다라는 네. 명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선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이런 연구소를 운영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 그림의 표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생각을 들어줬을 때 아이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안에 부모님의 대화법도 아. 많이 녹아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아이를 분석하자면 아무래도 제대로 된 관찰과 분석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공부는 해도 끝이 없긴 한데요. 네. 이제 우선 부모님 만나다 보면 네. 분명히 오늘은 좋다고 하셨는데 내일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신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떤 날은 좋다고 했다가 어떤 날은 싫다 그랬다가 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그 방송사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 이제 교육학 교수님이신데요. 네. 설기문 교수님께 이제 가서 NLP라는 이제 그런 그게 심리학 뭔가요? 네.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뉴로 랭귀지 프로그램이라고 네. 어떤 대화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이제 심리학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떤 이제 체면을 배운다든지 이제 체면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우면서 이제 네. 조금씩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었습니다. 아, 굉장히 많은 걸 공부를 하셨는데 사실 공부라고 한다면 교수님도 빼놓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가로 또 필요한 역량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예, 뭐 지금 이 심리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마지막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더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학의 방법론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아이의 심리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라고 해서 그 핵심 역량들을 높이는데 그동안 학습에 매진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전파하시려는 욕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서부터는 그것들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력, 교수 학습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체계적 교수 학습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것들을 교재화 시킬 수 있는 교수 설계 이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화가 되면 또 우리 대표님에게 그런 것들을 학습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네. 역시 공부는 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아이 성향을 분석할 때 기준을 어떻게 두세요? 표현해 두고 있습니다. 아.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표현? 네, 스토리입니다. 스토리요? 네, 아이가 무언가 그림을 그렸을 때 네. 그 안에는 생각, 즉 이야기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무슨 말이냐면 네. 너무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어른들이 인정한 그림을 그려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무얼 그렸어? 그러면 무얼 그렸다기보다 잘 그렸죠.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또는 어때요? 라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잘 그렸다는 인정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그렸고 그렇죠.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네. 부모님한테 가서도 부모님과 대화가 너무 잘 됩니다. 부모님과 이미 소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익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아이의 생각 표현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그거를 찾아내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일을 하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있어요. 아마 2가지 사례 정도 얘기를 하자면 그중에 첫 번째 사례는 네.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예. 네.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그림은 힘들다기보다 잘 그려요, 근데? 네. 근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어렸을 때 그 5살 때 언어 능력이 상당히 탁월한 여자아이였어요. 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욕심이 나시니까 이제 어학원 유치원에 이제 보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도 곧잘 좀 잘 따라왔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레벨업을 한 거죠. 네. 더 상위 이제 반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면서 아이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네. 그 6살이 되면서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아. 어머니께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고요. 네. 제가 만났을 때는 9살이었는데 그때도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참 네. 안타깝네요. 그걸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우선은 표현은 미술은 그 안에 자기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말을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꽃을 그린 거야, 뭐 꽃밭이야, 아니면 꽃을 좋아해?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말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하는 거죠. 이유는 이제 아마 부담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말을 하게 됐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단어를 아주 조용히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고개를 좀 끄덕이는데 이제 눈빛이 좀 더 훨씬 밝아진다든지 네.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가 표현이 늘게 됐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또 다른 사례 얘기해 주세요. 또 다른 사례 2개를 얘기해 주신다고 네. 하셨어요. 네, 또 다른 사례는 아이가 저한테 좀 따귀를 때렸던 어머 사례였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네. 진짜예요? 네, 따귀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제 고개가 아, 몇 살인데요, 그 아이가? 8살 남자였습니다. 어머.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따귀를 때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친구가 마음속에 화가 많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 따귀를 때려서 제가 이제 놀랬죠.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면 이쪽도 때려봐라고 했는데 어머. 쫙 하고 때리더라고요. 네. 힘이 좋아서 정말 아팠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때려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폭발했군요. 네. 네, 감정이.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따귀를 때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물어봤어요. 왜 근데 선생님을 때렸냐 그랬더니 선생님을 때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제가 그 아이들하고 싸우는 장면에서 들어가니까 네. 방어한다는 게 저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라고 물어보니까 저 친구들이 자기를 왕따 시키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선생님 물어볼게. 왕따를 시킨 거니 아니면 시킨 것 같았던 거니? 그때 시킨 네네. 것 같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화가 가장 마음이 편한 아이들 연구소에서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선생님이 화를 내지 않을 테니까 너가 무슨 일인지 한번 사연을 얘기해봐라 예. 라고 하면서 이제 확인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이제 전화를 드려서 오시라고 하고 이제 집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좀 확인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도 육아에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아이하고 대화가 그 당시에 좀 많이 안 되셨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마음을 많이 좀 들어주지 못하셨던 이제 시기였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아이를 혼내지 않았으니 어머니께서도 버르장머리 없다라는 어떤 인성적인 접근으로 아이를 혼내지 말아달라. 네.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에 제가 한번 잘 아이 마음을 좀 풀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다행히 잘 풀렸습니다. 아, 네. 그 다음날 콜라를 한 병 사왔더라고요. 이상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화내지 않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네. 이상한 선생님이래요? 네네. 제가 보기엔 정말 대단한 선생님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마 그런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쉽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에 좀 사회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뭐 메르스 사태라든지 작년에는 또 세월호 사건도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거 영향 좀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세월호 사건 때 많이들 힘들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반대로 저희는 세월호 사건 때 아이들이 좀 많이 늘었었습니다. 아, 왜요?
세월호 사건의 이제 핵심은 가만히 있으라는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그렇죠. 오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을 오히려 주도적으로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맞습니다. 생이 돼서. 예, 착한 아이로 키워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제 혼란이 많이 왔었어요. 네. 근데 연구소에 아이담 연구소에서는 아이들 생각을 표현하고 그 생각의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네. 아이의 생각을 키워야겠다, 주도력을 키워야겠다 해서 많이 그 당시에 많이 오셨고 주기적으로 계속 최근까지도 오고 계십니다. 메르스 사태는 좀 영향을 받겠어요. 메르스 사태 영향을 받습니다. 네, 아, 예. 메르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쉬는 동안 위기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위험한 사항을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기회 사항을 봐서 음. 집에서 놀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아.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공급을 해드렸어요. 네. 예, 공급을 해드렸더니 부모님들께서 이제 집에서도 계속 지금 놀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콘텐츠 회사에서도 같이 함께 하자 해서 이제 연락이 와서 예, 기회 상황으로 잘 지금 그러네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짜 기회로 잘 살려내셨네요. 네네.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미술을 전공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보통 미술이나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그런 학원을 운영하고 많은데 이렇게 진화된 형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네.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한다면요. 네, 창의력 학과인 미대를 나와서 이제 후배님들께서 일반적으로 할 거 없으면 그냥 미술학원이나 해야겠다. 또는 뭐 입시 학원이나 가야겠다. 네, 맞아요. 또는 예, 아동미술이나 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놓고 다시 찾는 게 먼저 일반 미술학원을 했던 선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상 받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엄마들을 좀 그렇죠. 설득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창의적인 아이들을 보는 곳에서 전혀 창의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학습하고 취하게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 상상과 같이 20년, 30년 동안 똑같은 레퍼토리의 그림들을 그리게 저 되는 거예요. 놀랐어요. 그대로인지 네. 몰랐어요. 예. 근데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네. 당신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당신의 생각을 믿고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의력은 새로운 지식들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낯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미 그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선배들의 이 행동을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새로 시작을 하다 보면 의지가 막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결국에는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학생들도 그런 거 많이 보게 되죠. 네, 지금 뭐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특히 이제 미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똑같은 형태의 미술학원을 계속 답습해 가는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미술이라는 직업이 이제 굉장히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향후에 그 직업으로서 자기가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에 대해서는 주입식으로 학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네가 미술을 해가지고 밥 먹고 살려면 이런 걸 해야 해. 네. 라는 식으로 주입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머리에 고착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창직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창직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에 대해서 국가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네. entrepreneurship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것은 도전 정신이거든요. 네. 그것의 핵심은 도전 정신이고 창의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남들과 차별화된 컨텐츠로 무언가 새로움을 발견하겠다, 그것들을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대학에서 그런 것들과 관련한 창업 교육이라든가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우리 이 방송 같은 우리 직업에 관한 방송들을 많이 애청을 하게 된다면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더 해소가 될 수 있겠죠. 저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요. 지금 그 창의적인 일,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좀 양성해 가고 싶은 욕심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네, 지금 네.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교육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림을 무조건 이제 잘 그리게 한다든지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으로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의 그림을
순수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나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잘 받아들이시나요? 처음엔 못 받아들이시죠. 그렇죠. 네. 어떤 걸 강조하세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아예 그 자체, 표현의 자체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식으로 좀 구체화시키면 좋을까요? 예, 이것들이 이제 교육 과정으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은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이 찾아오시고 네. 그래서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관심 부분들을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만 한다고 하면 그들이 만족해서 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널리 확산을 하려고 하면 깊은 관심, 그러니까 한번 내가 들어볼까 정도, 난 저걸 꼭 배워야 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태까지 우리 학습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학습의 대상은 내가 저거 한번 들어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말 들었더니 너무 좋구나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시점에서는 그렇죠. 어떤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이런 걸 활용할 때에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팁들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슈퍼바이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들에게 슈퍼비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컨텐츠는 지금 우리 대표님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데 있어서의 어떤 순서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론으로 전달을 해주는 것이 그들의 학습의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부분들을 고민해서 체계적인 학습 방법론을 한번 완성을 시키시면 그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아동학이라든지 뭐 교육 심리 같은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응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럼 교수님이 봤을 때에는 이 대표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장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게 좋을까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대표님이 사실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점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제3자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예. 일장일단이 있으니까요. 네. 지금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굉장히 독창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란 네,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이제 쉽게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나만의 시장을 명확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가 이걸로 먹고 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 지금 보시면 뭐 강의도 많이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지내고 있으시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더 이상 무언가 짬을 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대표님이 아주 큰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내가 좀 금전적으로도 좀 더 많은 인컴을 확보하고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을 취할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확장시켜서 이거를 컨텐츠를 판매를 하는 거죠. 컨텐츠가 나의 이제 돈벌이가 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인컴을 나 스스로가 만들어낼 것이냐의 부분에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대상을 지금 아이로 지금 국한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성인들도 심리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들과 매우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을 해서 Employee Assessment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많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 종업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높여주는 것이 기업의 성과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포춘에서 정하는 500대 기업의 한 70% 이상은 이런 심리 안정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 운영하시고 네. 그러니까 하시는 이 프로그램들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러면 이제 대상층을 아이에서 성인으로 학습을 이제 확장을 시키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은 또 이 대표님에게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나의 개인의 수입을 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많은 부모들이 넉넉하지 않으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성인에 대해서는 성인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학습 지원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성인의 이제 학습 비용 지원 프로그램들의 네.
부합하는 그런 과정 컨텐츠들을 내가 좀 더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나의 이제 그 매출을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학습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럼 무조건 확장하는 게 좋으냐의 네. 문제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지금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일과 아까 유사한 것이 미술치료사거든요. 네. 근데 미술치료사는 이미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렇죠. 양성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들이 우리 대표님의 영역을 보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저거 내가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어. 네, 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대표님 하는 거를 잠깐만 배워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맛배기만 본 건데 네. 그들은 나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일반 소비자들은 그들이 전문가 흉내를 내는 사람인지 전문가인지를 모르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확장이 됐을 때 오히려 나의 시장이 줄어들 수도 있는 위험도 동시에 상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대표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그런 것이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시장 자체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하는 것이 나 혼자만 먹고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좀 더 그럼요. 기회를 제공해주고 여기서 파이를 키우는 게 그럼요. 내가 혼자 파이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도 해주셨어요. 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네, 우선은 교수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혼자만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어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 많이 찾아뵙고 조언도 했었지만 근데 이렇게 교수님한테 조언을 또 듣게 되니까 또 다른 생각이 또 들게 되네요. 그렇죠. 네, 우선 저의 계획은 그 아까 교수님 지적의 말씀대로 이제 어른들, 성인들에 대한 영역으로 좀 확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독특한 콘텐츠를 좀 제공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아이답 연구소 김진방 대표, 부천대 김근수 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능성연구소 대표 서종우입니다. 창직과 기업의 역할 7번째 이야기로 기업, 행정기관, 창직자, 지역사회의 스마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키워드입니다. 거버넌스. 예, 협치라고 합니다. 협치. 예. 이제 기업과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 주도권을 누구에게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세기 키워드는 경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 키워드는 협력입니다. 왜 협력이 중요하냐면 20세기는 뛰어난 개인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20대 80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기업의 20%의 뛰어난 인재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20%의 인재가 나머지 80%의 대중을 먹고 살게 한다.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재능이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린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게 20세기에는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도 사실은 5%의 상위층과 95%의 보통의 인재들, 뛰어난 5%의 인재 중심으로 교육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우리 자녀가 혹시 5%의 뛰어난 영재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교육을 하죠. 학교에서도 대한민국 전체가 5%의 뛰어난 영재를 찾아내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들어보니 5%의 뛰어난 영재, 인재들이 나머지 95%를 먹여 살린다라는 것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뛰어난 5%의 영재가 실수를 하거나 또는 이 5%가 잘못된 개인적 판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힐 때는 나머지 95%가 그대로 그 피해를 받아 안게 된다라는 겁니다. 리스크가 커졌다는 겁니다. 영재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에는 오히려
경쟁적으로 선발되어 있는 영재 뛰어난 개인보다는 뛰어나진 않지만 협력적으로 일을 하는 대중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예. 실제로 이 거버넌스, 기업과 행정, 지역사회 전체가 창업, 창직, 취업, 이 일자리 창출 문제에 협력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협력적인 방법이 굉장히 스마트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물론 뭐 21세기는 스마트 시대니까 다들 스마트 씁니다만 그 협치의 방법에서 스마트해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각기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신뢰를 형성하면서 제대로 할 때 그게 스마트해지는 것이죠. 모두가 스마트하다고 해서 스마트 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은 신뢰가 형성돼야 됩니다. 신뢰가 형성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본인이 맡은 역할을 최대한으로 책임지고 성공시켜내는 것을 신뢰가 형성되는 기반이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협력적 대중과 창직과 이 스마트 거버넌스가 왜 필요하냐? 기업과 행정기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와 창직자의 관계를 각각 제 역할에서 어떤 유기적인 협력들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창직자는 우선 본인이 그 역량을 키워내려 하는 스스로의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업들은 21세기 들어서 국가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역할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지식과 지혜, 정보 뭐 이런 것들이 국가 전체가 획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은 오랜 동안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들을 정책들을 펼쳐져 왔죠.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 법입니다. 법.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항상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상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직업을 찾아낼 때는 항상 기존에 뒤따라오는 법과 상충되는 지점들이 항상 발생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법이 얼마만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 창직자들의 그 날카로운 송곳 같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할 것이며 지원할 것인가를 앞서서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걸 후차적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법적으로 보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뒷걸음질 치듯이 마지못해 하는 법 적용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 시장의 어떤 부분을 규제를 개혁하면 새로운 청년들의 관심이 모이고 거기서 새로운 직업들을 생각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사회는 기회 제공 이 측면이 있습니다. 기회 제공.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기회가 서울에서 창출되고 서울에서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에게 취업을 했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취직했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시무룩한 표정으로 수원에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취직했는데 왜 그렇게 시무룩하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이 아니라 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서울을 떠나면 인생이 잘못된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이런 지방의 광역시에 다녀 있는 대학생들은 졸업한 뒤에 그 지역의 기업에 취직을 하면 인생이 잘못 시작하는 거라고 한다는 겁니다. 누구는 그 기에 남아 있으면 잘 되는 거고 누구는 거기에 남아 있으면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건 그 지역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행정의 예산
정책, 법 집행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런 기회 제공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그다음에 행정이 풀 수 있는 법에 대한 문제, 지역사회가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의 제공의 이 3축, 이것들이 협치를 해서 서로가 장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 자체가 아직은 그 행정과 지역사회가 협력적으로 풀어내는 방법들이 아직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사례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기업과 행정,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길 위의 희망 찾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길 위의 희망 찾기. 이 프로그램은 한 사회 단체가 중심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뭐냐면 청소년들이 진로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새로운 일을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을지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나의 자리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낙담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대한민국에 있는 이 18,000여 가지의 직업 중에서 어떤 직업이 나에게 맞을 것이고 내가 어떤 부분을 새로운 직업으로 찾아낼 것인가의 진로에 대한 주체적인 사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앞으로 내 삶에 가장 결정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기회와 경험을 여행 프로그램을 짜고 사회단체가 이걸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에 있는 기업이 여행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여기에 재정적으로 일부 지원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청소년들이 본인이 평생 어떤 업에서 종사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기업과 행정과 지역사회가 협력적인 방식으로 이거를 지원해서 길을 찾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창직, 창업에 관련돼서 굉장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에서 우리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 문제,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기회 제공 문제가 함께 스마트하게 협력적으로 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공동의 프로젝트가 좀 더 많아져야 어떤 한쪽에 치중되어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 강점을 조금씩만 협력적으로만 나누면 우리의 대중들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들, 길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런 그 스마트 거버넌스가 반드시 좀 기반이 되어야만 좀 더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창직자들이 더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결과 성과는 오히려 지역사회와 기업, 행정이 다시 얻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업과 행정, 지역사회에서 이 창직 프로그램을 스마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치열한 직업, 치열한 직무에서 한계를 느끼신다고요? 그렇다면 그 틀에서 벗어나 나만의 직업을 만들고 활동하면서 경험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